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저는 1000명의 구독자라는 제게 정말 의미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단 한 번의 클릭이지만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프랑스의 진주라고 불렸다. 이사벨라는 루브르 궁전에서 화려한 직물, 금박을 입힌 아치, 엄숙한 의식 속에서 자랐다. 필립 1세 미남왕의 딸이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카페 왕조의 자랑스러운 짐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가 12살 때 영국 사신들이 그녀의 손을 청혼하러 왔을 때였다. 궁정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 아버지의 눈은 차가웠다. 이 결혼은 마음이 아닌 국가의 사업이었다. 에드워드 2세는 당시 24세였다. 런던에서 보내온 초상화에서 그는 고귀하고 당당해 보였으며 키가 크고 부드러운 얼굴선, 절제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기사 로맨스를 읽으며 자란 어린 공주는 왕이 그녀 앞에 머리를 숙이고 충성과 보호를 약속하는 그림을 상상했다. 너는 잉글랜드의 왕비가 될 것이다. 어느 날 필립 4세가 주각된 왕좌에 기대어 그녀에게 말했다. 이것은 왕관들의 연합이며 나의 딸아, 너는 명예롭게 이끌어야 한다. 만약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이사벨라가 조용히 물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런 질문이 헛된 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씩 웃었다. 사랑은 평민들을 위한 것이다. 너에게는 권력과 왕관이면 충분하다. 1308년 1월, 프랑스에서 온 결혼 선물로 가득 찬 배가 영국 해안에 도착했을 때 바다는 거친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불안정했다. 12살의 프랑스 왕녀 이사벨라는 낯선 땅에 발을 디뎠다. 그녀의 금발은 베일 아래에서 빛났고 대리석 같은 피부는 런던의 겨울 햇살을 반사했다. 그녀의 크고 맑은 눈은 아침 하늘처럼 그녀의 남편인 에드워드 2세 왕을 천천히 찾았다. 아직 어리고 순진한 그녀의 심장은 예감에 떨렸다. 나는 왕비가 될 거야. 그녀는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하프줄처럼 떨렸다. 하지만 차갑고 어두운 잉글랜드는 이미 그녀를 위한 새 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런던에서의 만남은 화려했다. 도시 거리는 리본으로 장식되었다. 사람들은 왕비 만세라고 외쳤다. 이사벨라는 장미꽃잎으로 깔린 카페 뒤를 걸었고 운명이 그녀에게 유리한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에드워드의 시선이 처음 그녀에게 닿았을 때 그것은 차가웠다. 그는 예의상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은 옆을 방황했고 그 산만함 속에서 그녀의 존재가 그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1295년 파리에서 태어난 이사벨라는 카페 왕조의 영광을 노래하는 루브르 궁전의 호화로움 속에서 자랐고 코페틴의 신하들은 그녀의 미소 앞에 절했다. 미남왕으로 불린 필립 4세의 유일한 생존 딸인 그녀는 프랑스의 진주였다. 그녀는 미래의 왕비로 교육받았고 라틴어, 시, 자수를 배웠지만 그녀의 영혼은 반짝이는 것, 모피로 안감을 댄 긴 실크 드레스, 보석으로 장식된 벨트를 좋아했다. 황금빛 머리카락은 밀처럼 빛났다. 그녀는 반투명한 베일로 머리카락을 가렸고 그 위에 그녀의 위엄을 상징하는 황금패를 썼다. 너는 프랑스의 자랑이다. 필립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왕궁에서는 신랑 선택에 매우 신중했다. 잉글랜드의 왕 에드워드 2세가 선택되었다. 그는 신구보다 12살 연상이었다. 에드워드에 대한 소문은 엇갈렸지만 필립 1세는 딸에게 왕관을 선물하고 싶어 했다. 블라뉴에서의 결혼식은 화려했다. 와인이 강물처럼 흘렀고 유트 연주가 울려 퍼졌으며 이사벨라는 진홍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별처럼 빛났다. 결혼 연회에서 이사벨라는 신랑이 기사 중 한 명인 피에르 가비스톤에게 계속 몸을 기울이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웃음, 그들의 시선, 가벼운 접촉은 너무 노골적으로 보였다. 어린 왕비는 눈을 믿으려 하지 않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그는 단지 친구를 믿는 것뿐이야. 궁정에서는 그런 일이 있다. 하지만 며칠 후 에드워드가
그녀 아버지의 결혼 선물이었던 보석의 일부를 가비스톤에게 선물했을 때 환상은 깨졌다. 그것은 프랑스의 선물인데. 그녀는 억울함을 숨기지 않고 외쳤다. 에드워드는 그녀를 향해 짜증이 가득한 빠른 눈길을 던지며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가비스톤은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는 나의 전우다. 그때 이사벨라는 처음으로 희망과 어린 시절의 환상으로 가득 찬 그녀의 배가 차가운 현실의 얼음물에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결혼식에 참석했던 이사벨라의 삼촌들인 샤를드 발로아와 루이드 에브레는 필립 미나망에게 기쁘지 않은 소식을 전했다. 이것은 모욕입니다. 분노에 찬 샤를이 편지를 썼다. 에드워드 2세에게 애인이 있었다면 괜찮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애인이 있었다. 잉글랜드 궁정에서의 삶은 어린 이사벨라에게 시련이었다. 그녀는 세련된 프랑스 패션, 길고 흐르는 드레스, 보석이 박힌 벨트, 모피 망토를 가져왔다. 그녀는 수십 명의 재봉사와 자수공들에게 둘러싸였다. 금실이 그들의 손에서 반짝였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은 십기와 불신으로 가득 찬 잉글랜드 정의 어두운 벽에서 낯설게 보였다. 궁정 여성들은 그녀를 은밀한 질투로 바라보았지만 등 뒤의 속삭임은 아름다움이나 패션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왕의 냉담함, 그의 애인, 그리고 어른 엉비가 낯선 남편 옆에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에 대해 속삭였다. 에드워드는 가비스톤과 저녁을 보냈다. 그들의 웃음은 그의 방에서 들려왔고 이사벨라는 자신의 방에 앉아 운명처럼 거울을 바라보았다. 주님, 제게 힘을 주소서. 그녀는 속삭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베일을 만졌다. 그가 나를 아내로 보지 않더라도 나는 왕비가 되어야 한다. 14세기 잉글랜드는 스코틀랜드와의 전쟁으로 분열되었고 로버트 브루스는 에드워드의 군대를 격파했다. 왕의 약점과 가비스톤의 영향력에 불만을 품은 남작들은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그를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보았다. 낮은 출신의 이방인이 꼭두각시처럼 왕을 조종했다. 1312년 가비스톤은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그의 머리는 군중의 비명 아래 굴러떨어졌다. 에드워드는 슬픔에 미쳤다. 그는 이사벨라를 무시하고 피했으며 측근들 앞에서 울고 복수를 맹세했다. 그들이 내 친구를 빼앗아갔다. 왕이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눈물로 떨렸다. 홀로 남겨진 왕비는 처음으로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 그는 자유로워졌다. 이제 어쩌면 나를 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녀의 눈은 희망으로 빛났다. 그녀는 에드워드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만졌다. 제가 여기 있어요. 나의 왕이시여.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공허함이 있었다. 너는 그가 아니지? 에드워드 2세가 대답했다. 그 순간 이사벨라의 영혼은 실망의 쓴맛을 느끼며 움츠러들었다. 모든 고통과 굴욕에도 불구하고 이사벨라는 왕비의 의무를 다했다. 1312년 그녀는 미래의 왕인 에드워드 왕자를 낳았고 그 후 3명의 자녀를 더 낳았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왕비가 남편과 가까워질 기회를 주지 못했다. 에드워드의 마음에는 아내를 위한 자리가 생기지 않았다. 그의 자리는 이전보다 더 탐욕스럽고 교활한 새로운 애인 휴 디스펜서가 차지했다. 남작들은 속삭였고 프랑스는 분노했지만 이사벨라는 자신의 방에서 미래의 왕인 어린 에드워드를 안고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내가 아니면 내 아들이 잉글랜드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매일 그녀는 인내와 자제를 배웠다. 마음 깊은 곳에서
새로운 이사벨라가 태어나고 있었다. 소녀도 속은 신부도 아닌 싸울 준비가 된 여성이었다. 나는 왕비다. 그녀는 거울의 되뇌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마음보다 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이 흘렀고 잉글랜드는 숨막혔다. 스코틀랜드와의 전쟁은 국고를 고갈시켰고 대기근은 수천 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비는 농작물을 망쳤고 아이들은 거리에서 죽어갔다. 에드워드 2세의 약점에 불만을 품은 귀족들은 새로운 음모를 꾸몄다. 이사벨라는 더 이상 기사적 사랑을 꿈꾸는 소녀가 아니었다. 프랑스와 잉글랜드 앞에는 품위 뒤에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운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단호해질수록 남편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동거는 더욱 견딜 수 없게 되었다. 휴 디스펜서는 마치 악마처럼 에드워드의 삶에 들어왔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날카로운 얼굴선과 꺼지지 않는 눈빛을 가진 그는 즉시 왕의 신뢰를 얻었다. 부드럽고 거의 낭만적인 가비스톤과 달리 휴는 계산적이고 탐욕스러웠다. 그는 신화 토너먼트에 관심이 없었다. 그는 땅, 칭호, 권력을 갈망했다. 에드워드는 그를 매료된 듯 들었다. 왕의 명령은 점점 더 디스펜서의 어조로 내려졌다. 반란을 일으킨 남작들의 땅은 그의 손으로 넘어갔고 국고는 고갈되었으며 귀족들의 불만은 커져갔다. 이사벨라에게 이 모든 것은 새로운 굴욕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다. 왕비로서의 그녀의 존엄성은 짓밟혔다. 휴는 그녀를 경멸적으로 대하고 그녀의 지위를 무시하는 것을 허락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거나 때로는 신랄한 농담을 하기도 했다. 날 주인님, 그녀는 어느 날 평의회 중에 남편에게 감히 말했다. 당신의 애인이 왕관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증오하고 따라서 당신도 증오합니다. 에드워드는 창백해졌고 그의 눈에는 이사벨라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 번뜩였다. 그녀가 경멸하는 사람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 닥쳐, 이사벨라.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너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 휴는 나의 충실한 친구다. 그때 왕비는 남편에게 더 이상 자비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궁정의 포로로 남았다. 그녀는 궁정 사람들의 속삭임으로 가득 찬 웨스트민스터의 벽에 둘러싸였다. 여성들은 그녀를 관찰했고 남성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 모든 것 뒤에는 그녀가 이방인, 잉글랜드의 프랑스 왕비이자 동시에 자신의 집에서 추방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1321년 잉글랜드 남작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 디스펜서에 대한 반란이 시작되었다. 음모자들은 애인의 추방을 요구했고 무기로 위협하며 이미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사벨라는 희망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보았다. 운명 자체가 그녀를 폭정에서 해방시키려는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 디스펜서는 추방되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에드워드는 마치 제정신을 잃은 듯 힘을 모아 권력을 되찾고 사랑하는 애인을 다시 데려왔다. 복수는 잔혹했다. 반란을 일으킨 영주들의 땅은 황폐화되었고 그들은 추격당했으며 머리는 단두대에서 떨어졌다. 이사벨라는 왕과 그의 애인이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에게 저항하려는 모든 시도는 그녀 자신을 인질로 만들었다. 1324년 프랑스에서 공격이 왔다. 그녀의 형제인 샤를 4세가 잉글랜드와 전쟁을 시작했다. 이사벨라는 프랑스의 딸이자 잉글랜드 군주의 배우자로서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 런던 궁정은 그녀의 조국에 대한 증오로 그녀를 맞이했고 그녀 자신에 대한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휴 디스펜서는 왕비의 재산이 몰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땅과 수입은 그의 손으로 넘어갔다. 더욱이 그녀의 프랑스인 측근들은 추방되었고 이사벨라는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강력한 필립 미나망의 딸인 그녀는 갑자기 모든 것을 박탈당했다. 칭호는 남았지만 권력은 손가락 사이의 모래처럼 빠져나갔다. 제 재산을 가져가시는 건가요? 그녀는 어느 날 남편에게 차갑게 물었다. 그는 눈을 내리깔고 또 다른 측령에 서명하고 있었다. 에드워드는 그녀를 쳐다볼 용기를 내지 못했다. 국가를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그는 중얼거렸다. 아니요.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의 휴를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남편과 공식적으로만 말하기 시작했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가정적인 말이나 친밀함의 흔적이 없었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기회를 주었다. 1325년 에드워드는 그녀를 프랑스로 보내 평화 협상을 하도록 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외교 임무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왕비는 수년 동안 알지 못했던 것을 얻었다. 자유. 1325년의 파리는 이사벨라가 어린 시절 기억하는 도시와는 전혀 달랐다. 더 시끄럽고, 더 부유하고, 더 엄격해졌다. 조금 거리는 상인들로 북적였고 뜨거운 빵, 와인, 횃불의 타르 냄새가 났다. 그리고 도시의 심장부에는 그녀의 형제인 샤를 4세 왕의 요새 궁전인 루브르가 솟아있었다. 이곳에서 이사벨라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포로가 아닌 자유로운 여성으로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과 그의 애인의 변덕에 속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에게 침묵하라고 명령할 수 없었다. 파리에서 그녀는 프랑스의 딸, 왕관의 사절로 환영받았다. 그녀는 어린 시절 위대한 사랑을 꿈꿨던 바로 그 루브르 궁전에 서서 자신에게 속삭였다. 나는 잉글랜드로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를 꺾고 권력을 되찾을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곳 궁정에서 그녀는 로저 모티머를 만났다. 그의 이름은 얼마 전까지 잉글랜드에서 증오와 두려움으로 불렸다. 그는 남작이었고 에드워드와 디스펜서에 대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패배 후 그는 런던 타워에 투옥되었지만 탈출에 성공했다. 그는 경비병을 속이고 밧줄을 타고 내려와 템스강을 건너 사라졌다. 이사벨라가 프랑스에서 그를 보았을 때 그는 이미 전설, 왕을 속이는 데 성공한 반역자였다. 모티머는 그녀보다 나이가 많았다. 그의 모습에는 남편 곁에서 이사벨라에게 부족했던 힘이 있었다. 그의 검은 눈은 두려움 없이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똑바로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여성으로서 존중받는다고 느꼈다. 폐하, 그가 그녀 앞에 절하며 말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 어떤 사랑 고백보다 그녀에게 더 강하게 다가왔다. 당신은 섬기는 여왕이요.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매혹적이었다. 제가 당신의 방패가 되겠습니다. 이사벨라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온기를 느꼈다. 1325년에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마른 풀에 붙은 불꽃과 같았다. 노련한 전사이자 망명자였던 모티머는 그녀의 버팀목이 되었다. 파리에서, 영국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이사벨라는 만개했다. 처음에는 그들의 만남은 비밀스러웠다. 루브르 정원에서의 대화, 회의 중 짧은 눈맞춤, 가로챈 편지들. 하지만 점차 그들 사이에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무언가가 타올랐다. 이사벨라에게 모티머는 동맹일 뿐만 아니라 지지자였다. 인생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된 남자가 곁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함께 계획을 세웠다. 잉글랜드 왕관은 약해졌다. 금고는 비었고 남작들은 분노했다.
백성은 디스펜서를 증오했다. 남은 것은 타격할 힘을 찾는 것뿐이었다. 파리에서 이사벨라는 더 이상 굴욕적인 아내가 아니라 국가 지도자로서 행동했다. 그녀는 형제와 일시적인 휴전을 협상하는 데 성공했고, 이 시간을 이용해 지지자들을 모았다. 프랑스 궁정에는 에드워드 통치에 불만을 품은 잉글랜드 망명자들이 그녀에게 몰려들었다. 그녀는 왕태우 역할을 맡았고, 왕위 계승자인 장남 어린 에드워드를 데려왔다. 그의 존재는 무기가 되었다. 이제 그녀는 미래의 왕을 대신하여 말할 수 있었다. 나는 잉글랜드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남작들에게 말했다. 나는 잉글랜드를 파멸시키는 북정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 아들은 합법적인 계승자이며 나는 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말로 그녀는 개인적인 모욕을 신성한 사명으로 바꾸었다. 1326년 봄, 이사벨라는 샤를 4세에게 아련을 요청했다. 군대를 주십시오.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제 아들을 위해 잉글랜드를 구할 것입니다. 여동생에 대한 사랑과 정치가 충돌했던 샤를은 거절했다. 이것은 전쟁이요, 이사벨라. 그가 대답했다. 그의 눈은 슬펐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콩테 기욤의 영지인 기네고에서 그녀는 동맹을 찾았다. 그의 딸 필리파 드 아비는 어린 에드워드의 약혼자가 되었고, 충성스러운 이사벨라는 소규모 군대를 얻었다. 신랑 신부의 친척 관계에도 불구하고 교황 요한 22세는 결혼을 허락했다. 당신은 천재야. 우티모가 이사벨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은 그들 모두를 이겼어. 이사벨라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은 빛났다. 1326년 9월, 그녀의 군대는 아루엘리에 상륙했다. 랭커스터, 노퍽, 켄트의 남작들이 그녀의 편으로 돌아섰다. 그들의 깃발이 펄럭였다. 대기근과 왕의 약함에 지친 백성은 그녀를 해방자로 환영했다. 남작들은 하나둘씩 그녀의 편으로 넘어갔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녀의 군대에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다. 은빛 갑옷을 입고 달처럼 빛나는 이사벨라가 군대를 이끌었고, 그녀의 13살 아들 에드워드가 옆에 있었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에드워드 2세와 디스펜서는 쫓기는 사슴처럼 웨일스로 도망쳤다. 그들의 권력은 그들이 인지하기도 전에 무너졌다. 런던에서 타워가 템스강 위로 음울하게 솟아 있었을 때 이사벨라는 웨스트민스터로 들어섰다. 그녀의 진홍색 비단 드레스는 불꽃처럼 빛났다. 나는 당신들의 여왕이요. 그녀가 선언했다. 그리고 남작들은 고개를 숙였다. 히울의 디스펜서는 브리스톨에서 체포되었다. 1326년 11월, 그의 처형은 잔인했다. 그의 숨통이 끊어진 시신은 조롱거리가 되었다. 먼저 거세당하고 이어서 참수되었다. 이사벨라는 옆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고 그녀의 심장은 환호했다. 백성에게는 폭군의 끝이었고 이사벨라에게는 그녀의 굴욕의 끝이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야. 그녀는 생각했다. 이것은 정의야. 하지만 그녀의 영혼은 거울처럼 고통, 수년간의 굴욕, 남편의 배신, 외로움을 비추었다. 옆에 서 있던 모티모가 그녀의 어깨를 만졌다. 당신이 이겼어. 그가 속삭였다. 그의 눈은 타올랐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에드워드 2세는 1326년 11월 란트레산 근처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몬머스 성에 감금되었고 차가운 벽은 그의 절망의 메아리를 간직했다. 성에 도착한 이사벨라는 어두컴컴한 홀에서 그를 만났다. 당신은 나를 배신했어.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쇠약해지고 눈빛을 잃은 에드워드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이사벨라를 사랑했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을 사랑한 것은 아니오.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손가락은 주먹을 꽉 쥐었다. 당신은 왕과 함께할 수도 있었어.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나약함을 선택했지. 에드워드 2세는 포로가 되었다. 그는 권력을 박탈당하고 아들에게 왕위를 양보하도록 강요받았다. 모든 것이 이사벨라가 꿈꾸던 대로 흘러갔다. 1327년 1월, 그녀의 아들 15살의 에드워드 3세가 잉글랜드의 왕으로 선포되었다. 하지만 진정한 권력은 그의 어머니와 그녀의 동맹인 로저 모티머가 쥐고 있었다. 이제 이사벨라는 프랑스 늑대라고 불렸다. 그녀의 눈에는 이 별명이 모욕이 아니라 인정이었다. 그녀는 희생자의 역할을 벗어나 사냥꾼이 되었다. 그녀의 손에는 평생을 원했던 것, 즉 권력, 존경, 자유가 있었다. 섭정 초기 몇 년 동안 잉글랜드는 마치 숨을 고르는 듯했다. 백성은 디스펜서의 몰락을 축하했다. 남작들은 폭정에서 벗어난 것에 감사했다. 이사벨라는 단호하고 신중하게 통치했다. 그녀는 필요할 때 미소 짓고 상황이 요구할 때는 차갑게 말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 곁에서 모티머는 정정도 높아졌다. 그의 영향력은 매달 커졌다. 그는 영지와 칭호, 부를 얻었다. 사람들은 그가 마치 자신이 왕인 것처럼 국사를 처리하는 것을 보았다. 남작들은 속삭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한 명의 총애받는 자를 몰아냈지만 다른 한 명을 키워냈군. 이사벨라에게 그는 동맹 그 이산이었다. 그녀는 그를 버릴 수 없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의 힘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모티머가 권력에 너무 탐욕스럽고 야망이 너무 빠르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왕국의 주인처럼 행동했고 점점 더 그녀에게도 명령조로 말했다. 우리는 그 소년을 통제해야 하오. 그가 에드워드 2세에게 말했다. 그는 아직 쉽게 조종할 수 있어. 이사벨라는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차가워졌다. 전국왕 에드워드 2세는 감금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키네로워스 성에 갇혔다가 버클리로 이송되었다. 그가 살아있는 한 위험하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반란군의 깃발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1327년 9월 21일 소식이 잉글랜드 전역으로 퍼졌다. 에드워드 2세가 사망했다. 공식적으로는 병사했다고 말했지만 소문은 무성했다. 군중은 모티머와 이사벨라의 명령으로 살해되었다고 속삭였다. 뜨거운 철로 은밀한 곳을 고문하고 성탑에서 비명을 지른 끔찍한 이야기들이 떠돌았다. 그의 죽음을 알게 된 이사벨라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혔다. 나는 이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속삭였다. 그리고 그녀의 눈물이 모티머가 승리를 알리는 편지에 떨어졌다. 그녀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침묵은 사형 선고가 되었다. 어린 왕을 환호하던 잉글랜드는 그녀에게 반항하지 않았다. 하지만 죄책감의 그림자가 그녀의 영혼에 드리워졌다. 에드워드 2세의 죽음 이후 이사벨라의 입지는 불안정해졌다. 사람들은 그녀를 왕의 어머니로 존경했지만 열정에 너무 공개적으로 굴복한 여자로 비난했다. 모티머는 자신에게 더 많은 영지를 나눠주고 궁정에서 오만하게 행동했으며 심지어 어린 에드워드의 동의 없이 왕실 인장으로 문서를 사명하기도 했다. 1330년 17살의 에드워드 3세가 어머니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는 아버지의 그림자를 상기시키는 모티머를 증오했다. 이사벨라와 모티머가 있던 노팅엄 성에 밤에 젊은 왕의 지지자들이 침입했다. 그들은 안으로 통하는 비밀 지하 통로를 알고 있었다. 햇불의 어둠 속에서 그들은 여왕의 침실에서 모티머를 붙잡았다.
이사벨라는 비명을 지르며 아들에게 그를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는 당신의 친구예요. 그는 우리의 동맹이에요. 그는 우리 둘 다를 구했어요. 하지만 에드워드는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가 아니라 군주처럼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그가 말했다. 왕국은 두 사람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것입니다. 모티머는 끌려갔고 몇 주 후 반역자로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의 시신은 조각나 여러 도시에 전시되어 찬탈자의 최후가 어떠한지 모두가 알게 되었다. 이사벨라는 처형되지 않았다. 그녀의 운명은 더 부드러웠다. 아들은 여전히 어머니로서 그녀를 사랑했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권력, 영지, 부를 박탈당하고 리징성에 유폐되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거의 30년 동안 궁정에서 멀리, 정치에서 멀리 떨어져 살았다. 그녀는 보보에서 수녀복을 입고 많이 기도하며 정원에서 약초를 키우고 거의 닿지 않는 아들에게 편지를 썼다. 가끔 궁정 축제에 데려가기도 했지만 더 이상 여왕으로서가 아니라 명성이 오래전에 사라진 늙은 여자로서였다. 이사벨라는 1358년 8월 약 6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렇게 프랑스 늑대라고 불렸던 여인의 삶은 끝났다. 그녀는 굴욕적인 아내에서 잉글랜드의 여주인으로, 백성의 영웅에서 자신의 야망의 죄수로 길을 걸었다. 하지만 그녀에 대한 기억은 그녀보다 더 오래 지속되었다. 어떤 이들에게는 여성의 힘의 상징으로, 다른 이들에게는 배신과 잔혹함의 화신으로 남았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